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어느 날 밤 친구들과 함께 놀러갔던 술집에서 벌어진 흥미로운 사건이 떠오릅니다. 이 사건은 이데아론을 일상생활에 적용한 조금은 코믹하면서도 진지한 경험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동네에 새로 생긴 서양식 술집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아늑한 조명과 빈티지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고 음악은 편안하면서도 가볍게 흥을 돋았습니다. 우리는 적당한 테이블에 앉아 다양한 종류의 맥주와 간단한 안주를 주문했지요. 즐겁게 대화를 나누던 중 친구 중 한 명이 플라톤이 이데아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예전부터 철학에 관심이 많았고 자주 우리의 대화 주제를 철학 쪽으로 이끌곤 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그는 모든 것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창가 쪽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가게 한쪽에 전시되어 있는 유리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리잔은 평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고대 유물처럼 정교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빛을 받으면 다채로운 색깔로 반사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유리잔을 가지고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 유리잔이 이데아론에 따르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친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현실 세계의 유리잔은 다양한 모양과 크기,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유리잔의 이데아, 즉 완벽한 유리잔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유리잔들을 떠올리며 완벽한 유리잔이 어떤 모습일지 토론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절대 깨지지 않는 유리잔이 이데아에 가까울 것이라 했고 다른 친구는 모든 음료의 맛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유리잔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의 대화가 불완전한 현실의 유리잔들을 이데아의 유리잔에 가깝게 만들어가는 과정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술집 사장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저 유리잔에 관심 있으신가요? 사실 저 유리잔은 유명한 유리공예가의 작품이에요. 그분은 이데아론의 영감을 받아 유리잔을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순간 우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로 현실에서 플라톤의 이론이 반영된 것 같다는 생각에 이 유리잔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완벽한 그릇이었다고 농담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유리잔이 여전히 그 이데아의 불완전한 모방임을 알고 있는 아이러니를 즐겼습니다. 유리잔을 어루만지며 우리는 더욱 다양한 얘기를 나눴고 그날 밤의 대화는 뜨거운 토론과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우리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통해 일상 속이 사물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고 비록 잡히지 않는 이데아의 본질이지만 그것을 향한 우리의 상상과 대화 자체가 의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토론은 우리가 이데아론을 통해 무엇을 발견했는가 보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를 나눴는가에 대한 작은 교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한 때 아테네의 번화한 시장에는 소크라테스라는 나이든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통해 진리에 가까워지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지만 동시에 그의 끊임없는 질문 세례에 살짝 짜증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는 젊은 제자들과 함께 시장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시장은 여느 때와 다르게 활기가 넘쳤습니다. 다양한 상인이 저마다의 상품을 자랑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고 공중에서는 노래하며 날아가는 새들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제자들과 함께 요리 도구를 판매하는 상인의 앞에 멈췄습니다. 그는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프라이팬은 어떤 점에서 가장 뛰어난가? 상인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이 프라이팬은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졌고 균일한 열 분배로 완벽한 요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이 말하는 완벽한 요리란 무엇인가? 상인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음식의 본래 맛을 살리면서도 조리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지요.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음식의 본래 맛을 알고 있어? 상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소크라테스의 계속되는 질문을 통해 그 자신의 무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사실 저는 모든 맛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번 최선을 다해 배워가고 있을 뿐이지요. 제자 중 한 명이 소크라테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자꾸 사람들에게 그들이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건가요? 소크라테스는 제자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참된 지혜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무지를 인정하고 계속 배우려는 자세야. 무지해지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배우도록 촉구하는 힘을 줍니다. 그런 대화 끝에 제자들은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알 수 없기에 결코 배움을 멈추어선 안 된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날 시장에 있었던 모든 이가 소크라테스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무지에 대해 되돌아보며 한 발 더 진리로 향하는 길을 걸어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하여 소크라테스는 미지의 영역을 향해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그의 철학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한 장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로 향하는 첫걸음이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평범한 일요일 저녁, 35세의 직장인 김철수 씨는 늘 그러하듯이 퇴근 후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TV에서는 같은 드라마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고 철수 씨는 이미 여러 번 본 내용이었지만 그냥 무심코 채널을 고정해 두었다. 문득 영원 회귀라는 단어가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최근에 읽던 니체의 책에서 본 개념이었다. 내 인생이 그대로 반복된다면? 철수 씨는 잠시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그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항상 하던 직장과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일상, 순식간에 현재 삶이 무수히 반복되는 장면들이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때 소파 옆 테이블에 놓여있던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다. 책 제목은 당신의 삶을 바꾸는 1%의 변화였다. 철수 씨는 한 번도 읽지 않은 책을 손에 들고 아무 페이지나 펼쳤다. 순간,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문장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니체의 영원 회귀 이론과 맞닿아 있는 글귀였다. 만약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난 어떻게 살 것인가? 철수 씨는 진지하게 생각해보았다. 그는 미래의 성공만을 목표로 삼아 현재의 소소한 행복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성찰하게 되었다. 일주일 내내 회사를 위해 달려가며 정작 자신과 가족을 위한 시간은 부족했던 지난 날이 떠올랐다. 그의 머릿속에 그동안 묵혔던 작은 꿈들이 하나둘씩 떠올랐다. 유머러스한 소설을 써보겠다는 계획, 주말마다 가족과 등산을 하겠다는 목표, 어릴 적 배웠던 기타를 다시 잡아보려던 꿈까지. 결국 그는 작은 결심을 하기로 했다. 우선 책상 구석에 두었던 갇혀있는 기타를 꺼내고 먼지를 털었다. 악보를 펼치고 서툰 손놀림으로 줄을 튕기며 첫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매끄럽진 않았지만 철수 씨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번졌다. 그 작은 순간의 행복은 바로 지금이라는 현실과 끊임없이 반복될 미래가 동시에 즐겁다고 느낄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철수 씨는 그날 이후로 작은 변화를 하나씩 시도하기 시작했다. 매 주말 새로운 취미를 시도하기로 했다. 육아는 그의 새로운 관심사가 되었고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만든 요리를 나누며 소소한 행복을 맛보았다. 이렇게 매일 주어진 한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철수 씨의 모습은 그의 삶을 전보다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었다. 영원 회귀라는 개념은 그저 철학적 사유에 그치지 않고 철수 씨의 일상 속 행동 변화를 이끌어낸 원동력이 되었다. 결국 우리는 늘 반복되는 삶의 순간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다. 철수 씨는 그 방법을 영원 회귀의 반복 속에서 발견했다.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매 순간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네 번째 이야기. 한 작은 마을에는 한때 매우 유명했던 시장이 있었습니다. 이 시장은 단지 주민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 간의 정서적,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은 단순히 경제적 거래를 넘어서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장은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상인들은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서로를 경쟁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마을에는 마이클이라는 젊은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잊어버린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주고자 했습니다. 마이클은 마을 광장에서 강연을 열어 시장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클은 말했다. 시장은 단지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제 시장을 우리의 모든 관계와 가치의 중심으로 놓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시장의 범람이 어떻게 인간적인 유대와 공동체 의식을 갉아먹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시장 논리가 모든 것을 지배할 때 마이클은 덧붙였다. 우리의 인간관계조차 가격표로 환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러나 마이클의 이야기는 단지 비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안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시장이 가지는 한계를 인식하고 우리 삶 속에서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가치를 되찾아야만 합니다. 서로에게 친절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정의의 시작입니다. 강연이 끝난 뒤 사람들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일부 상인들은 다음 장날 마이클의 의견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매대에서 함께하는 날이라는 행사를 열기로 했고 매출의 일부를 기부하거나 서로 다른 물건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시장에 미소가 가득 찼고 사람들은 짧은 순간이나마 경쟁이 아니라 협력에서 오는 즐거움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이후로 마을 시장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돈만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다시금 서로를 신뢰하며 공동체의 가치를 되살리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이처럼 마이클 샌델이 강조하는 시장의 한계를 깨닫고 도덕적, 시민적 가치를 되찾으려는 노력은 마을 사람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정의란 단지법이나 규칙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만들고 싶은 미래였고, 그들은 이를 통해 시장이 아닌 사람 중심의 사회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